NHL 2017-2018 새로운 시즌이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워싱턴 캐피털스의 주장 알렉스 오베치킨이 개막 후 2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신생팀 베이거스 골든나이츠는 우승 후보로 꼽히는 댈러스 스타스를 꺾고 시즌 개막전에서 창단 첫 승을 올렸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7-2018 대명 킬러 웨일즈가 니코 아이스벅스를 꺾고 최근 5연패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안양 한라는 도크 프리블레이즈와의 홈 2연전에서 모두 패했는데요. 치열한 순위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아시아리그 지난 한 주를 돌아보겠습니다. 2017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에서 상무가 오전 전승으로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17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117회입니다. 오늘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 저녁에 녹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그제 저희가 인천에서 중계를 마치고 10월 9일 월요일에 바로 또 10월 10일부터 경기가 있는데요. 딱 빈 날 하루를 딱 잡아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HL이 개막을 하다 보니까 댓글이 갑자기 또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오늘 또 다룰 얘기들이 있는데 바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의 댓글, 페이스북 댓글 볼까요? 남훈킴님이죠. 언제나 감사합니다. 비시즌에 무슨 얘기 하나 했더니 진짜 시간 빠르네요. 개막전 직관하셨군요. LA와 필라델피아의 경기 보신 모양이에요. 혹시 경기 보셨는지 의견 궁금하시다고. LA 팬이신데 이겨서 기분 좋았는데 뭐랄까 약간 도토리 키즈기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하셨어요. LA가 첫 2경기에 2승을 했더라고요. 네. 잘 나가고 있네요. 네, 괜찮은 것 같고. 근데 필라델피아 전도 저도 봤는데 그렇게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그냥 조그만 실수에서 좀 차이를 만드는 이렇게 해서 LA가 결국 승리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일단 2경기인데 어쨌든 두 번째 세너제이를 4대1로 잡은 부분은 LA 팬분들로는 신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신나는 결과다라는 LA에 대한 라이벌이니까요. 감상평이시네요. 예. 남은 김님 감사하고요. 팟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Y 더맨님. 한라가 홈에서 수입해야 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안양 직관을 갔다 오셨군요. 이기는 경기만 본 터라 적응이 안 되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토골리 신들린 듯한 슈퍼세이브 많이 보여줬다. 그리고 뉴욕 레인저스도 답답하시대요. 이현섭 기자님이 지적하시기도 했는데 룬키비스트 확실히 예전만 못하네요. 오베치킨 해트트릭 얘기도 주셨고, 이런 대단한 선수를 평창에서 볼 수 없으니 그저 아쉬울 따름입니다. 함께 아쉬울 따름입니다. 예. 5,000원을 또 116회 후원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안양한라 직관 갔다 오셨는데 많이 좀 아쉬우셨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수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아시아리그 얘기 때 보충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댓글이 있습니다. 아시아리그의 코리아 하키리그의 NHL 개막까지 하키와 함께하는 추석 연휴였습니다. 경기가 정말 풍성했죠. 대명하고 니코 아이스벅스 이틀 2경기 라이브로 보셨대요.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하고요. 그 이후에 막 이거 조금 민망해서 다 읽어야 되나 싶은데 생략하죠. 네. 칭찬해 일단 주셨습니다. 저희에 네. 대한 칭찬 좋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네요. 화면 앵글이 좋았대요. 예, 참고로 네. 그 중계 때는 제가 카메라를 안 잡습니다. 예, 저는 연출만 하고요. 네. 카메라는 이제 카메라 감독님들 따로 있죠. 예, 따로 하시고 네. 예, 그분들에 대한 칭찬으로 또 잘 토스하겠습니다. 파워플레이 표시 완전 좋으셨대요. 네. 그 똑같았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원의 마일럼 선수 언제쯤 복귀하나요 하셨는데요. 뭐 소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여기저기 알아보려고 했는데 예, 저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예, 일단 내일 고향 가는 편을 통해서 네. 한번 얘기를 전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 듣는 대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뒷댓글 보고 재밌었어요. 10월 5일 결혼기념일 15주년이셨대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벤트로 아내와 단둘이서 크크크. 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코리아 아이키 리그 직관하셨대요. 결혼기념일 15주년에 아이스하키를 아내분과 함께 굉장히 이벤트를 성대하게 아, 하셨네요. 상상을 해봤는데요. 제가 만약에 제 아내한테 이런 제안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라고 상상을 해봤는데 등짝 스매싱. 별로 이렇게 좋은 그림이 안 나왔는데 저는 그래도 다행인 건 좋아하셨나봐요. 아주 다이나믹한 경기였다고 좋아했습니다. 링크장 직관은 처음이셨군요. 대학부 경기 보셨네요. NHL 얘기도 주셨는데 이현숙 기자님 예상대로 콜럼버스가 초반 강세를 보이네요. 파나린 선수 완전 날아다닌다고 저지 지를만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사셨죠? 이게 아직 안 샀습니다. 왠지 사면 못할 것 같아가지고. 백넘버 9번으로 바꿨군요. 애너하임 팬이신데 애너하임 나쁘지 않다. 예, 9번 바꾼 이유는 예전에 72번 달았잖아요. 근데 72번 지금 보브롭스키 선수가 쓰고 있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7-2 해서 9번을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연이 굉장히 있었군요. 단순하군요. 네. 그리고 NHL 개막해서 우리나라 케이블 엠스플에서도 중계 보시는데 이것도 못 읽겠어요.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짧게. 해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네. 짧게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답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밴쿠버 손상호 기자님 요금 무슨 일 있으신가요? 녹음에 안 나오셔 궁금하시대요. 최근에 몇 주 빠지셨죠? 안 나오신 이유가 제가 손상호 기자님께 한번 얘기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예, 네. 처음에는 이제 좀 개인사이다 보니까 공개하기를 꺼려 하셨는데 네.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니까 네. 예, 어쩔 수 없이. 요즘에 손상호 기자님이 바빠지신 이유는요. 최근에 손 기자님이 아빠가 되셨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도 아빠가 되셔서 역시 아빠 역할 하시느라 요즘 많이 바쁘세요. 그죠. 출산 이후에는 네. 아빠가 바빠야죠. 진짜 며칠 안 됐거든요. 네. 아빠가 되신지. 그래서 뭐 준비하는데도 그렇고 지금 가정일이 바쁘셔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면 다시 비하인드넷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생각을 아빠 합니다. 일도 아빠 일이지만 또 본업을 또 따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현지에서 예, 그 업무하고 뭐 아기 보고 뭐 하고 하려면은 예, 그쪽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예, 저희는 항상 여유가 될 때 항상 참여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예,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생기시면은 다시 함께 하시는 걸로. 물론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손성우 기자님 안 나오는 게 많이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좀 너그러이 당분간만 일단 좀 이해해 주셨으면 예, 이왕 좋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축하 댓글 달아주시면요 아마 손상호 기자님이 더 부담감을 가지시고 빨리 복귀하실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준비를 해서 오시지 않을까. 네. 손성우 기자님의 그 최근 근황은 그렇습니다. 네. 네. 네이버 쪽 댓글이 있어요. 네이버가 추석 연휴가 걸리는 바람에 지난 116회 업로드가 안 됐죠? 바로 안 네, 됐어요. 그렇죠. 안 되고 그쪽은 이제 아마 다 쉬니까. 네, 내일부터 이제 정상 업무들이 시작이 되면은 그동안 쌓여 있는 것들이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네이버 쪽으로만 들으셨던 분들은 추석 연휴라도 비하인드넷 또 같이 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116회는 뭐 기존의 다른 이제 통로를 통해서 업로드가 됐었고 오늘 117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116회 네이버 쪽에 댓글들이 쭉 달렸더라고요. 혹시 NHL 얘기가 많아요. 쇼온 초이님 프리시즌 경기 다 보셨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밴쿠버 골리 제이콥 마크 스트롬의 골리 마스크였습니다. 재밌는 내용이네요. 골리 옆 서클에서 페이스오프 할 때 가끔 클로즈업 해주는데 너무 웃기대요. 상대팀 선수들이 슛하려다가 웃겨서 실수하는 걸 노린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보셨어요?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에 예전에 골리 마스크 예전에는 이렇게 얼굴 그 13일에 금요일에 나오는 그 그렇죠. 살인마가 쓴 그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스크에다가 마스크 위에 그림을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걸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림. 그 말로 좀 설명은 어려운데 그거 네. 아마 찾아보시면 또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선수도 좀 원래 마스크에 좀 개성을 담는 선수들이 많아서 이번에 뭐 바실렙스키 선수도 얼음이 묻으면은 특수한 문양이 딱 나오게 오. 네, 그런 식으로 한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신기하네. 댈러스의 벤 비숍 선수는 야광이에요. 어. 네,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렇게 좀 개성 표현을 요즘에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이런 소리 들으니까 제가 혹하네요. 또 하나 구매하시는 거 아닙니까? 후원 받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런 거 골리 선수들한테? 아니요, 본인이 직접 이제 그 마스크 디자이너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제작을 할 거예요. 그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존초이님이 아시아리그 관련해서도 내용이 있는데 일본 원정 경기 중계 관련된 그 박힘찬 PD가 올린 공지를 보셨나봐요. 네.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얘기를 다시 드리면은 일본 팀들 그러니까 아시아리그 중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시아리그 연맹이나 뭐 그 협회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각 구단별로 관리를 합니다. 중계권이나 뭐 저작권이나 초상권이나 등등등. 그리고 일본 팀들 같은 경우에는 각 중계권을 각 해당 지역 연고지 지역 방송사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인터넷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쪽에서는 그거를 동일시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온도스포츠를 통해서 올리는 영상물들이 이제 중계하는 영상들과 흡사하고 비슷한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계권 그런 권한에 접촉이 된다라고 이제 찍은 지 4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서 얘기가 나왔대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크게 신경 안 쓰다가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관심이 많아지니까 뭐 그런 클레임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아시아리그 회의에서 요 내용이 나와서 각 구단별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얘기가 나왔는데 일본 팀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트나 풀 영상 다시 보는 거 그런 업로드를 못 하게끔 중계권 그러니까 자기 그럴 거면은 이제 지역 방송사들이 중계권을 사가듯이 너희들도 사서 올리든가 해라 이런 얘기들이었고 뭐 사할린이나 아니면은 뭐 국내 팀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그런 걸 그렇게 막아설 필요가 있느냐 오픈 해왔듯이 계속 가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예 지금은 이제 기존 상태로 가고 있는 거고 예. 일본 팀들 중에서도 오지 이글스는 이제 하이라이트만 오픈을 한 상황이고 나머지 팀들은 이제 그렇게 걸어 잠그는 상황이 돼서 이거는 이제 개막 전부터 얘기들이 나와서 확정이 된 내용들이었고요. 이거를 뭐 미리 공지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 상황이 앞섰을 때 공지를 해드려야 되나 저도 이제 타이밍을 잡다가 요번에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공지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나 풀 버전 다시 보는 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본 원정 갔을 때 이런 소식들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하고 영상으로 담아내야 될지 고민을 한 끝에 예 스케치 영상에서 계속 올라왔었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나마 전달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갖고 예 영상으로 그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아시아리그 중계권은 각 팀 홈팀의 권한이 있죠. 네. 권한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8팀 각각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 네. 가운데 지금 일본 팀들의 입장은 그런 거고요. 그렇죠. 네. 그에 따라서 뭐 이번에 그렇게 됐다는 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렸어요. 예, 뭐 이렇게 좀 섭섭한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예, 그 섭섭함에 막 일본 거는 차단을 해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예,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네.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굳이 꼭 그런 다시 보기나 하이라이트 방식이 아니더라도 예,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방법들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볼까요? KGOD님 렛츠고 오일러스 응원해 주셨어요. 역시 팟빵에는 지난해 올라와 있던데 네이버는 업데이트가 안 됐다. 개막전 오일러스 경기 보고 좋아하셨군요. 맥데이빗 해트트릭, 드라이사이틀 2어시스트. 이대로만 간다면 장기 계약이 아깝지 않겠네요.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야마모토 선수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RNH가 누구죠? 라이언 누전트 홉킨스 선수를 이야기하신 네. 겁니다. 뉴전트 홉킨스 선수에 대한 의견이신데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아쉬우시군요. 근데 몬트리올 알로에츠님 반응이 재밌네요. 여기 RNH만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어느 팀 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마모토에 대한 생각도 다르세요. 1라운드 22번 야마모토 정도 선수를 뽑는다는 것도 부럽습니다.
이런 의견을 교환해 주셨습니다. 템파베이 보내신 세르가체프 너무 잘하던데요. 좀 배 좀 아프실 것 같은. 예. 이게 또 우리 팀이 있을 때랑 다른 팀에 갔을 때랑 느낌이 확 다른 것 같아요. 바로 즉시 전력으로 기용을 하더라고요. 그 네. 선수를. 예. 자, KGOD님, 몬트리올 알로에치님 함께 의견 나누시는 걸 봤고요. 문백님 댓글 있어요. 첫날부터 맥데이비 선수의 해트트릭, 다음날 시카고 10득점. 세 번째 날은 베가스가 무려 유력한 우승 경쟁 후보 댈러스를 상대로 첫 게임 공식 첫 승까지. 캐스터님, 기자님, PD님의 생각과 평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이거 골랐습니다. 이따가 NHL 공개해서 예. 네. 이따가 이제 요 댓글 이후에 NHL 순서 마련해 있는데 이 얘기 바로 나옵니다. 예. 이따가 기대해 주시고요. 몬트리올 알로에치님 마지막 댓글 볼까요? 아일랜더스와 버팔로의 경기 본 헵스팬은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이슨 보리우 그는 누구인가? 크크크크크. 인터뷰는 분위기가 다른 세 팀에 가서 편안하다 하더만 너무 편했나 보네요. 하셨네요. 네이슨 보리우 선수에 대한 소개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아무래도 버팔로로 넘어가서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뭐랄까 그렇게 표현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몬트리올을 떠났는데 버팔로에서도 여전히 똑같더라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 떠난 선수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거죠, 뭐. 근데 예전에도 이제 댓글로 좀 이 선수에 대한 좀 안 좋은 하는 좀 걸 표현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예. 거봐 다른 거 없잖아 이런 느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분 뭐 나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댓글을 다 봤습니다. 참여해주시고 또 의견 달아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댓글이 조금씩 더 많아질 것 같네요. NHL 개막과 함께 다음 주에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하인드넷 NHL 얘기로 바로 들어가 봅니다. 지난주까지 4주에 걸친 프리뷰 마쳤고 드디어 시즌이 개막을 했어요. 개막 첫 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굵직굵직한 이슈들도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이현숙 기자님이 어떻게 선택을 하셔야 되나 또 그 부분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사실 이번 주에는 이슈가 될 만한 요소가 많아가지고 좀 그래도 이제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약간 좀 고르는데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것까지도 좀 포함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것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각 팀별로 한 2경기씩 치른 상황인데 이현섭 기자님이 프리뷰 때 이게 예상해 주신 것과 어느 정도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가 제가 한번 보고 왔어요. 물론 맞추신 것도 있는데 좀 엇나가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라를 더 유심히 좀 찾아보니까 이현숙 기자님이 각 디비전별로 최약체라고 꼽았던 팀들이 다 잘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너무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뭐 베이거스 골든나이츠도 그렇고 콜로라도도 그렇고 디트로이트도 있죠. 뉴저지도 1승했고 디트로이트도 2승을 했더만요. 뭐 아직 2경기니까 그죠?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소식들 중에서 가장 큰 이슈 3가지를 뽑아 오셨는데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아무래도 이게 제일 먼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잭 아이클 선수 버펄로 세이버스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될 수 있는 이 선수가 드디어 8년 재계약 8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재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잭 아이클 버펄로 세이버스와 8년 8천만 달러 초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야, 이거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사실 이제 맥데이비 선수보다는 이제 250만 달러 정도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지금 NHL 엘리트 공격수의 지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역시나 경기당 1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클 선수가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초반 부분을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경기당 1포인트를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23, 21살에 접어든 선수가 이 정도의 기록이면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큰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팀의 확실한 1옵션으로 자리 잡은 것도 이제 이 부분도 정말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선수 기량은 사실 두말할 필요 없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오버페이 느낌이 나느냐? 너무 많이 줬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왜 이런 그러냐? 얘기도 있어요. 라고 하면은
또 맥데이비 선수랑 사실 필연적으로 이 선수가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요. 같은 이제 연도에 드래프트 됐음에도 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두 선수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스타로 1, 2번은 확실히 갈 거라는 거 이것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비교는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맥데이비 선수는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 혼자서 그냥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경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팀을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시켰습니다. 그런 공이 있는데 사실 아이클 선수는 그런 느낌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버펄로의 전력이 나쁘냐라고 하면은 결코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이러한 눈에 띄는 성과, 그러니까 팀 수준에서의 성과가 없고, 그리고 오프 시즌에 좀 불미스러운 일 다들 기억하시죠? 댄 바이스마 감독 혹시 재계약하면은 난 팀이랑 재계약 안 할 거야. 예. 이런 좀 악동 이미지까지 선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안 요소가 많을수록 뭐 많은 돈을 주는 게 당연히 좀 오버페이 느낌이 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이 선수의 기량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크게 이제 거기에 좀 무게를 줘서 이러한 큰 계약을 선사한 것 같습니다. 버펄로 세이버스는 잭 아이클 선수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8년 8천만 달러 재계약. 이제 뭐 잭 아이클이 보여주는 일만 남았네요. 예, 본인이 그냥 증명을 하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초반 흐름 자체는 어쨌든 포인트 부분에서는 예, 이 기대에 걸맞는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소식을 봤고요. 두 번째 소식. 이 선수를 평창 올림픽에서 볼 수 없는 게 아쉽습니다. 지금 개막 후에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오베치킨 선수의 소식이네요. 예, 알렉산드로 오베치킨 선수가 2경기에서 7골을 넣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하면서 워싱턴을 2승으로 이끌었어요. 아니 올림픽 나간다고 몸을 어떻게 잘 만들었길래 지금 2경기 만에 벌써 이 정도의 기록이 나옵니까?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선수가 올해 정말 몸을 잘 만들었다. 좀 기대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뭐 벌써 2경기에서 7골이라면 뭐 벌써 증명을 다 했습니다. 예. 작년에 이 선수가 넣은 골이 33골이에요. 벌써 뭐 거의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예, 어쨌든 근데 이 두 차례 해트릭이 좀 많은 기록을 낳았습니다. 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은 리그가 1917년 그러니까 올해로 100주년이 맞는 해거든요. 예. 그런데 1917년 첫 2경기의 해트트릭은 1917년 사이드넨이 조 말론, 레그 노블 이 선 3명이 세웠던 1917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개막 후 첫 2경기 헤트트릭.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100년 만에 나온 기록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그리고 이 2경기 해트트릭을 불과 2피리어드 만에 달성했다는 거예요. 오타와전 3피리어드 7분 만에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몬트리올전은 1피리어드 내에 또 해트트릭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예. 불과 2피리어드 만에 6골을 넣었습니다. 또 이제는 어쨌든 이게 또 백투백 해트트릭이잖아요. 이 백투백 해트트릭의 의미를 좀 찾아보면은 워싱턴 캐피털스 팀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패트르 본드라 선수가 있어요. 근데 예. 이 선수가 예전에 1999년에 한 이후로 최초로 또 오랜만에 한 백투백 해트트릭이고 본드라 선수가 이 선수가 워싱턴 캐피털스 최다 해트트릭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19번을 했는데 이번 해트트릭으로 19번을 오베치킨도 맞췄어요. 이 기록 갱신은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걸 19번이나 했어요 이미. 예, 이번엔 좀 다르게 또 어쨌든 보면 포괄적인 건데 개막 2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은 것은 오베치킨의 NHL 커리어에서 처음 있는 일.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은 없었군요. 예, 그러니까 이 첫 2경기에서의 해트트릭이 정말 많은 기록을 낳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는 걸 예. 그래서 4가지 기록을 추려 본 거였습니다. 예. 그 상대가 또 오타와가 걸려 있잖아요. 예, 사실 제가 이 경기를 봤는데 3대1로 이기고 있어서 걸어 잠그면 이제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6분 33초 만에 3골 넣으면서 그냥 게임을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예. 이제 동점을 만들었죠.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슛아웃에서도 골 넣어가지고 결국은 승리에 기여를 했고요. 몬트리올전에서는 4골을 넣었죠. 사실 마지막 골은 좀 애매하게 좀 완벽하다라고 볼 수 없었는데 어쨌든 3골 완벽하게 넣었고요. 특히 몬트리올 첫 골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 골은 오베치킨 선수가 아니면은 사실 넣기 힘들 정도로 정말 강박적인 슈팅이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하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번 시즌부터 라인메이트가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냐? 센터 라인메이트입니다. 누구로 바뀌었냐? 항상 단짝으로 활약하던 니클라스 백스트롬 선수가 아니라 예브게니 쿠즈네초프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두 선수가 호흡이 상당해요. 지금 쿠즈네초프 선수도 7포인트, 포인트를 7개나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베치킨 선수의 골에 모두 관여를 한 정말 또 프리미어 세그맨이 7골을 됐어요. 넣었는데 쿠즈네소프가 7골을 다 도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렇고 그런데 이 중에 1차 어시스트가 6개나 돼요. 네네. 그 정도로 이제 한 단계 더 진보한 시즌을 쿠즈네초프 선수도 보여주고 있고 이 두 선수가 호흡이 계속 이어지는 한 워싱턴을 이기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짝을 바꿔서 조합을 이룬 게 지금 첫 두 경기에서는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워싱턴입니다. 오베치킨 선수 계속해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도 주목해 보겠고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드디어 이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분이라고 하면 야로미르 야그르 선수가 캘거리와 공식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체코 안 가고요. 그렇죠. 1년 더 이제 NHL을 뛰게 되었네요. 네. 올림픽 못 보네요. 그렇네요. 이게 NHL 계약이라 하면 곧 올림픽을 안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어쨌든 본인은 NHL 계약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NHL 갈 거는 시간 문제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상당히 많았던 세인트루이스를 비롯해가지고 몇 개의 구단이 계속 이제 야그르 선수와 접촉을 했다라는 게 이제 시즌 직전에 많이 이런 뉴스가 돌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최종 결정은 캘거리로 가게 됐어요. 1년 100만 달러라는 뭐 팀에 전혀 부담이 없는 계약인데 야그르 선수가 플로리다에서 2년 동안 보여줬던 걸 생각을 하면은 1라인에서 바르코프나 위베르도 같은 선수와 같이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이 두 선수를 좀 끌어올려주는 역할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캘거리에도 모나헨이나 그 다음에 카축, 그 다음에 뭐 구드로 같이 젊고 유망한 선수들이 많아요. 이 선수들을 잘 끌어주는 역할만 한다면은 아주 뭐 캘거리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 보는 계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캘거리 데뷔전은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방송 시점에서는요. 원래 예. 이제 토요일 날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는 출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곧 출장을 하겠죠. 그러면 또 어떤 라인에서 활약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라인이 될 확률이 유력하긴 해요. 1972년생이죠. 72년생 선수들이 활약이 네. 대단하네요. 여기저기서. 아직도 NHL의 한 팀에 지금 1라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림픽 못 오는 것도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지만 NHL에서도 멋진 플레이를 볼 수 있다는 거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뒤에 두 소식이 다 NHL 못 오는 선수들 소식돼 버렸네요. 그렇네요. NHL 개막 첫 주에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주요 이슈 3가지 뽑아서 전해드려봤고요. 잠시 후에는 한 주 동안에 있었던 경기들 중에서 한 경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NHL 경기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이현섭 기자님의 이 리뷰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 시즌의 첫 리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 선정도 고민이 많으셨다면서요? 예, 사실 경기가 너무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이슈거리가 될 만한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템파베이 플로리다의 백투백 시리즈 역시 괜찮은 경기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피츠버그 10대 1로 진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이슈 있는 게임들이 많았는데 제가 고른 건 역시나 베이거스의 역사적인 첫 승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 골라봤습니다. 신생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와 우승 후보 1순위로 꼽았던 댈러스 스타스의 대결. 결과가 생각만큼과 좀 다르게 나왔어요. 이 경기로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팀이 개막전에 서로 붙는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댈러스 쪽에 우세를 점치셨을 거예요, 분명. 사실 압도적인 우세를 접쳤던 게 사실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시즌 전 예상에서 최하위를 예상을 했었어요. 저는 골든 나이츠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서부는 막강한 강자, 뭐 거의 원탑 수준이다 댈러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개막전부터 붙게 돼가지고 아무래도 뭐 댈러스 쪽이 더 강한 게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베이거스의 경우에는 바딤 시파초프 선수라든지 시어 티오도르 선수 같은
선수들을 마이너로 보내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시즌 전에. 그래서 베이거스 전력이 더 약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이거스와 댈러스의 경기 결과가 만약에 댈러스가 이겼다면 오늘 경기 리뷰로 선정이 안 됐을 예, 텐데 안 됐을 겁니다. 예. 베이거스가 이겼기 때문에 선정이 됐습니다. 2대1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개막전에서 팀 창단 후 역사적인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예, 원정에서 댈러스를 2대1로 잡아냈죠. 뭐 베이거스는 사실 경기 시종일관 밀렸습니다. 밀린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파워플레이 한 골을 제외하면은 한 점으로 댈러스 공격진을 완벽하게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3피리어드 중반 그리고 후반 2분 제임스 닐 또 2분 나옵니다. 선수의 동점골 결승골로 인해서 경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개막전 창단 첫 승인데 골의 주인공까지 2분이 더해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만들어졌어요. 경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제골은 댈러스가 넣었어요. 예, 이 피리어드 들어서 댈러스가 굉장히 이제 맹공을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베이거스 골문을 정말 상당히 위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플레리 선수가 거의 다 막아내면서 좀처럼 골문이 열리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네. 3분여를 남기고 얻었던 파워플레이 찬스에서 세긴 선수가 완벽한 티빈으로 그야말로 플레리 선수가 손도 쓸 수 없는 곳으로 퍽을 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댈러스가 1대0으로 이 피리어드를 마무리하면서 막 공격은 막 많이 풀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한 점을 득점을 해서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그림으로 나가게 됐었습니다. 댈러스가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었는데 3피리어드 초반에 큰 돌발 변수가 하나 생기죠. 예, 뭐 5분이 지나 16분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이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게 됐어요. 플레리와 함께 꾸준한 활약을 했었던 이 경기에서 골리들 싸움이 정말 치열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벤 비숍 선수가 앞면에 퍽을 맞고 출혈이 겹치는 상황이 겹치면서 잔여 시간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매번 부상이 커리어의 발목을 잡았던 비숍 입장으로서도 그리고 댈러스가 비숍에 거는 기대를 생각해 본다면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 다행히 어쨌든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불안함의 또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카리 레토넨 선수가 불안함의 대명사. 예, 이 뒤를 이어서 출전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도 현재 해설자들은 트레이닝 캠프에서 제일 좋았던 선수가 누구냐라고 보면 이제 카리 레토넨 선수를 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아니 뭐 뛰어난 활약을 보일 것이다라고 별 걱정을 안 하는 기색이었어요. 뭐 제가 댈러스 쪽 피드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들어온 다음에 몇 차례 선방을 보여주면서 지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 그 뒤가 좀 달랐죠. 그렇죠. 무실점으로 19세이브 잘하고 있던 비숍이 갑자기 부상으로 물러나게 됐고 레토넨이 들어온 이후에 승부가 뒤바뀌었습니다. 이날 승부를 바꾼 주인공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 제임스 닐입니다. 예, 해결사로 떠오른 제임스 닐입니다. 예전에 댈러스에서 소속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로 이적을 했었죠. 그때 트레이드가 됐었는데 이 선수가 결국 다시 돌아온 아메리칸 에어라인 센터에서 적으로서 오랜만에 또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네. 3피리어드 중반 추가 공격수로 투입된 상황이었어요. 딜레이드 페널티라서 추가 공격수로 닐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 슛이 댈러스 수비에 맞고 굴절이 돼가지고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경기 종료 3분 전에 댈러스 소속인 또 댈러스 소속 이번에 확장 드래프트로 이적한 선수죠. 코디 이킨 선수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와 정말 뭐 기가 막히게 마무리 지으면서 승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끝나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댈러스 소속 두 선수의 합작품이 역전 결승골이 됐습니다. 예, 또 레토넨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교체해서 들어온 레토넨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호선방 수차례 있었고요.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이 실점을 해서 경기를 지켜내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점이 너무 아쉬운데 여기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너무 일찌감치 자세가 무너진 감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정도로 자세가 무너지면 제임스 닐 선수의 스나이퍼다라고 하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승부의 갈림길이 되었네요. 제임스 닐의 두 골로 베이거스가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경기 양팀 이제 첫 경기였는데 양팀에게서 드러난 특징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승리를 거둔 베이거스 쪽부터 볼까요? 어떤 게 좀 눈에 띄셨나요? 네, 어쨌든 공격 부분에서 제대로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닐 선수의 2개의 득점이 나와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약간은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을 제가 꼽아봤어요. 예. 파워플레이를 꼽아봤습니다.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이날 경기에서 파워플레이를 7개나 얻어냈어요. 결코 적은 수가 아니죠. 그런데 한 골도 득점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네. 물론 뭐 좋은 찬스 부분은 있었습니다만은 파워플레이 전개 자체를 보시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 요즘 다 쓰고 있는 1-3-1 엄블레라 포메이션에서 퍽을 지속적으로 돌리면서 뭐 빈 공간을 창출해내고 상대방의 빈 공간을 차단해내고 그 다음 슈팅 레인이 오면은 그대로 슛을 때리는 그런 운영. 그냥 뭐 일반적인 운영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패스의 양은 많습니다. 조금 더 패스를 유기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있고요. 그런데 좋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까지, 그러니까 깔끔하게 슈팅 마무리를 가져간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퍽을 못 친다든가 아니면 계속 슈팅 레인을 찾는데 실패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겹쳤기 때문에 좀 위협적인 찬스는 좀 적다고 말할 수 있었고요. 네. 주어진 기회를 조금 더 슛으로 확실하게 가져가는 이런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긴 했지만 베이거스 쪽에서 뭐 그런 파워플레이를 비롯한 아쉬움은 있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반면에 댈러스 쪽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전 댈러스는 전반적인 공격 부분을 꼽아보고 싶어요. 물론 뭐 수비 부분도 클링베리 선수와 린델 선수를 왜 묶었는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뭐 그건 코치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묶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뒤에 치고요. 공격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아주 못한 경기는 아니에요. 슈팅을 45개 날린 걸 보면은 당연히 아주 못한 경기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깊은 선수진이 장점인 만큼 그 깊은 선수진을 잘 활용해가지고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슛 자체가 그런데 많았던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골이 될 만한 아주 위험한 슈팅 자체는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위험하지 않았던 슈팅, 댈러스가 가져갔던 위험하지 않았던 슈팅을 뭐 예를 몇 개 들어보시면은 포인트 슛 같은 굉장히 먼 거리에서 슛이 많았고요. 그리고 고득점 지역에서의 슛이긴 한데 슛 릴리즈 할 때까지의 타임이 너무 길어가지고 골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시간을 주었던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슈팅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베이거스 수비진을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인데, 베이거스 수비진은 위험 지역에서 슛을 주더라도요, 좋은 자세에서 슛을 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슈팅을 적극적으로 갖다 대거나 해가지고 댈러스 선수들이 좀 무너진 포지션에서 슛을 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덜 위협적인 그런 슛으로 이제 댈러스의 공격을 좀 봉쇄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 댈러스 쪽. 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이 교차되는데. 또 하나 더 포인트를 있는데, 잡아주셨어요. 또 하나 더 있는 걸 언급을 드리면은, 좋은 선수들이 사실 너무 많으면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슛을 확실하게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더 완벽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패스를 주는 이런 선택을 해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그렇죠. 거군요. 결국은 찬스가 무위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게 나왔는데, 댈러스의 공격 전개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견이 됐었습니다. 네. 슛 옵션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이 상대방을 혼란시키는데도, 득점을 넣는데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정말 뭐 이 경기에서 계속 위협적인 1라인에서의 1라인 벤, 세긴, 라둘로프 선수가 이루는 1라인이 정말 날카로운 역습 같은 전개 같은 거는 뭐 이거는 정말 슛으로 확실하게 가져가고 마무리만 완벽하게 된다면 역시나 댈러스는 많은 득점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화력을 가진 팀이라는 것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기에 MVP를 꼽아주셨는데요. 제임스 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떤 선수죠? 마르크 앙드레 플레리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플레리 골리요. 좀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피츠버그 입장에서는요. 맷 머리 선수가 너무 지금 상반된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플레리 선수의 첫 경기였는데 완벽했죠. 그야말로 44세이브 1실점 승리였습니다. 이 피리어드의 흐름이 댈러스로 완벽하게 넘어온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댈러스가 정말 맹공을 퍼부었거든요. 그런데도 베이거스 그렇기 때문에 베이거스 실점 장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마르크 앙드레 플레리 선수가 번번이 댈러스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흐름이 넘어가는 것 자체를 막았고요. 물론 1실점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 3실점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1실점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플레리 선수의 뛰어난 기량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게 결국 승리로도 이어지게 되었죠. 플레리 선수의 활약이 없었다면 1실점 승리는 도저히 불가능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와 댈러스 스타즈의 역사적인 개막전을 오늘 리뷰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매주 이렇게 한 경기씩 분석을 해주신다면고요? 예, 한 경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시리즈 같이 두 경기. 사실 처음에는 템파베이와 플로리다의 백투백 홈 시리즈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서 네. 이번에는 이걸로 했고 뭐 정확히는 어떤 경기가 될지는 좀 뚜껑을 열어보고 난 다음에 저는 결정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 대한 간략한 예고 정도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가 되는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천을 해주실까요? 일단 하이라이트가 되는 매치업은 피츠버그와 워싱턴을 키워드로 잡아보시고 이 두 팀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화요일, 한국 시간 화요일로 워싱턴 템파베이의 경기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승 후보라고 꼽았던 템파베이전. 그렇죠. 그런데 워싱턴이 목요일 날, 그러니까 웬스데이 나이트 라이벌리라고 해서 이제 한국 시간은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NBC 주간 방송 NHL 주간 방송사에서 라이벌리 나잇이란 걸 항상 해요. 그래서 이번 주 라이벌리 나잇은 워싱턴과 피츠버그가 잡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이것도 뭐 항상 오늘 라이벌리 재밌는 경기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날 피츠버그는 템파베이를 상대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템파베이, 워싱턴, 피츠버그 요 세 팀의 줄줄이 이어진 대결이 있기 때문에 팬분들이 즐거우실 거라고 보고요. 내일 또 빅매치가 있습니다. 무슨 빅매치냐? 정말 또 이거 틀린 거 하나 또 말씀드리면 시카고 네. 있죠. 시카고. 왜 시카고. 뭐 10점 넣고 5점 넣고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카고와 10대 1. 그렇죠. 서부에 아니 물론 뭐 사실 이 부분도 좀 자기 변호를 하자면은 좀 구차하긴 하면서 자기 변호를 하자면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두 상대를 백투백을 치른 상대를 만났습니다. 피츠버그도 그랬고요. 네. 콜럼버스도 그랬고요. 그래도 10.5점을 넣은 건 정말 대단하긴 하죠. 어쨌든 시카고와 토론토가 맞붙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매치가 될것 토론토도 같고. 지금 초반 괜찮아요. 좋아요. 그렇죠. 토론토도 뭐 개막전 승리와 더불어서 어제였나요? 뉴욕 레인저스를 8대5로 대파하면서 그야말로 또 뭐 토론토도 지금 뭐 동부 강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서부 강호의 대결이 내일 그러니까 방송 공개되는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 경기가 많네요. 저희 같은 NHL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만한 거리를 찝어주니까 좋네요. 네. 지금 들으시는 요거- 분들도 요거 위주로 챙겨보면 네, 되겠다. 경기 너무 딱 많은데 생각- 사실 네. 다 못 봐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하이라이트만 쭉쭉쭉 계속 연속 플레이 시켜놓고 보는데 예 이렇게 풀 경기를 볼 때는 이렇게 찝어주는 경기도 위주로 챙겨보면 되겠네요. 네. 자, 다음 또 한 주 동안에 NHL 어떤 일들이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주 또 이현섭 기자님의 평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비하인더넷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7-2018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또 이번 주에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가 또 여러 가지가 있었네요. 저희가 지난주에 월요일에 녹음을 했었죠. 사할린과 하이원의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 시리즈 1차전 사할린이 연장 승리를 했고 10월 2일 월요일에 2차전 2대0으로 하이원이 앞서가다가 사할린이 5대2로 역전승을 거둔 경기가 있었어요. 사할린이 하이원 꺾으면서 승점 20점에 선착했습니다. 리그 1위로 올라섰던 경기였습니다. 키릴 폴리안스키 선수 해트트릭이 있었군요. 스위프트 선수가 그나마 골을 추가하면서 골 랭킹 1위, 포인트 랭킹 1위를 유지했다는 게 하이원으로서는 위안거리였습니다. 10월 7일, 10월 8일 주말에 일본의 도호쿠 프리블레이즈 그리고 니코 아이스벅스와 국내 팀들과의 2연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천에서 어제까지 중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먼저 대면 킬러 웨일즈와 니코 아이스벅스의 2연전 보겠습니다. 인천에서 벌어졌던 시리즈 10월 7일 1차전에 치열한 경기였어요. 3번의 동점, 2번의 역전이 나왔고요. 슈다웃에서 사이토 타케시와 테라오 히로미치 선수가 골을 넣은 아이스벅스가 마지막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대명이 이 경기까지 지면서 5연패 빠졌고 아이스벅스는 이제 3연승을 이어가면서 6위 7위였던 양 팀이 순위를 바꾸게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10월 8일 2차전에서 역시 많은 골이 나왔는데요. 흐름이 비슷했어요. 아이스벅스의 선제골. 하지만 그 이후에 대면 킬러 웨일즈가 파워플레이 기회를 차곡차곡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최종 스코어 5대2로 대명 킬러 웨일즈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대명이 또 이 승리로 하루 만에 리그 6위 자리를 탈환하게 됐는데 아이스박스가 7위로 내려갔고요. 대명이 참 오랜만에 정규 시간승을 올렸어요. 시즌 12경기 만에 시즌 두 번째 승점 3점짜리 승리를 챙겼고 5연패도 탈출했죠. 올 시즌 일본 팀 상대로 6경기 만에 첫 승을 거뒀다는 의미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승점 4점으로 대명 킬러 웨일즈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는데 현장에서 또 직접 중계도 했고 보신 또 각자의 감상평이 또 궁금해지네요. 이현석 기자님은 어떤 감상평을 주실 수 있을까요? 두 경기가 상당히 유사한 경기였는데 그 흐름이 넘어갈 만한 고비에서 대명 입장에서 설명해드리면은 흐름이 넘어갈 만한 고비에서 흐름이 넘어가게 내버려둔 경기는 어렵게 풀어나갔고 흐름이 넘어가는 걸 방지했던 경기는 승리를 거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거의 흡사했어요. 중계 때도 거의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파워플레이 3골 파워플레이 골로 이제 2골 넣어가지고 3대1을 만드는 그런 부분 다 흡사했죠. 근데 그 이후에 대명 같은 경우에 1차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흐름을 넘겨주고 상대방 지역 진입 같은 부분에서 좀 잘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면서 실점을 했는데 2차전에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가 않았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승부의 키포인트라고 보고요. 어쨌든 근데 1, 2차전에서 나타난 부분에서는 아이스박스가 확실히 유럽 스타일의 하키를 한다라고 하면 무엇이냐? 퍽을 덤프나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칩인이나 덤프를 해가지고 지역을 밀어넣는 이런 운영도 가끔은 하긴 하지만 거의 공격을 풀어나갈 때는 캐리라고 하는 퍽을 직접 몰고 들어가는 플레이를 선호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게 핀란드 스타일의 하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핀란드 스타일의 시에키넨 감독의 하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굉장히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예시가 무엇이었냐라고 물어보면은 캐리로 몰고 들어가다가 안 되면은 보통은 팀들은 어떤 선택지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덤프를 합니다. 몰고 가다가 안 되면은 이제 센터라인 넘어서 바로 덤프를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이스박스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여쭤보면은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서 재전개를 합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더 완벽한 공격을 만들어낸다라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감독의 철학 같은 것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번 일단 지역 진입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캐리가 훨씬 효율적인 옵션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덤프 앤 체이스를 하게 되거나 칩빈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결국 5대5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비도 퍽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공격도 그 퍽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5대5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캐리를 성공하면 100%의 확률로 우리가 성공을 지고 세트 오펜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런데 1차전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이스박스가 흐름을 한번 잃은 상황에서도 다시금 자신네들의 하키로 다시 기어 올라오는 이런 운영을 잘 성공을 했고요.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대명 코치진이 확실하게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테라우 유리 선수가 본인의 위력 기량으로만으로 이렇게 막 뚫는 장면이 있었고 한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일단 1차적으로 지역 진입에서 스틱책으로 끊는 부분도 제법 나왔고요. 혹시 지역 진입을 허용을 하더라도 1라인에서 이제 사이토 형제랑 테라우 유리 선수가 이끄는 1라인이 사이클 플레이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코너에서 퍽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돌리면서 공격 찬스를 찾는 건데 그걸 하면서 이제 테라우 유리 선수나 사이토 선수의 성향을 읽어서 수비를 배치를 해가지고 얘네들은 어쨌든 캐리하니까 하면서 스틱책으로 안전하게 끊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격을 또 차단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물론 2차전에도 마찬가지로 대명이 흐름을 한번 잃으면은 정말 경기력이 나빠지는 이런 부분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3피리어드에 많이 밀렸죠. 2차전 그렇죠. 같은 경우는. 사실 중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퍽도 제대로 못 잡는다는 느낌을 가진 시간이 거의 한 10분 정도 가량은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 경기에서는 와이먼 선수가 오랜만에 본인의 이제 어쨌든 나 외국인 골리라고 하면은 나 외국인 골리야. 네, 그죠? 조금 티났죠? 그렇다고 하면은 외국인 선수에게 기대하는 게 사실 아시아 리그에서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충족할 만한 활약을 오랜만에 사실 이번 2차전에서는 보여줬기 때문에 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면 킬러 웨일즈의 경기는 상대적으로 많이 보셨으니까 어떤 스타일을 구사하는지 어느 정도 파악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뭐 반면에 니코 아이스박스는 그동안 많이 노출이 안 됐잖아요. 시에키넨 감독 부임 이후에. 근데 이번에 이제 처음 니코 아이스박스가 올 시즌에 이런 하키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말씀 주신 내용대로 뭐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번 2연전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좀 뒤에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핀란드 감독과 체코 감독의 대결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비슷하겠죠. 안양할라랑 네. 이제 그렇죠. 니코 아이스박스요? 겹치는 그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따가 프리뷰 때 그 포인트를 그렇습니다. 한번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박힘찬 PD는 대면과 아이스박스의 2연전 어떤 느낌이셨나요? 예, 뭐 이번 2연전 포함해서 지난 일본 원정 때 이야기를 못 드렸잖아요. 그것도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전체적인 궤는 좀 비슷하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원정에 들어서서 좀 조합 찾기라던가 그동안에 좀 자리가 좀 애매모호했던 선수들이 몇몇 있었잖아요. 성우재 선수라던가 브레파넴이라던가 뭐 이시오카빈도 계속 상태가 안 좋았었고 그런 좀 들쭉날쭉한 상태의 선수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는가가 좀 코칭 스텝에서는 주요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1차적으로 그런 자리 조합 찾는 부분 그리고 호흡을 맞춰가는 부분들은 일본 원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갔던 것 같고요. 그 예로는 뭐 성우재 선수가 뭐 이영준 선수나 이봉진 선수와 호흡을 맞췄던 부분들도 있었고 또 뭐 이쇼카빈도 계속 뭐 스즈키 유타나 맨멀리와 호흡을 맞추다가 또 라인이 변경돼서 또 조합을 다시 찾아보는 경우도 있었고 예. 그리고 뭐 스즈키 유타 뭐 맨멀리 그다음에 뭐 브레파넴 조합으로 또 라인이 갖춰가는 모습들도 있었고 거기서 또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영준, 이봉진의 그런 호흡도 괜찮았던 모습들이 일본 원정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조각조각에 좋았던 조각들이 이번 니코 아이스박스 2연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럼 짜맞추는 게 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이 좀 파워플레이나 뭐 그리고 수비할 때나 이런 부분에서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뭐 콜드웰 선수하고 영 선수하고 같이 나오는 것도 좀 나눠놓고 보니까 또 새로운 조합법도 나왔었고 요 영과 콜드웰 조합이 일본 원정에서는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예, 실책도 많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꾀했던 게 아이스박스 상대로는 어느 정도 좀 통하는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고 아이스박스만 또 떼놓고 봤을 때는 이현석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퍽을 캐리해가는 과정이 뭐 시스템의 일환도 있겠지만 선수들의 구성 상태를 봐도 이 시스템이 맞는 축인 것 같아요. 후라시마쿠르나 뭐 테러 유리나 그런 스케이팅이 좋은 선수들, 빠른 선수들 위주로 흘러가는 팀 구성 상황에서 요런 퍽캐리하는 장면 그리고 뭐 셋업하는 과정들이 좀 돋보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좀 더 플러스로 얘기를 덧붙이자면 이제 전 페테리누 멜린 72년생 어르신 니코 아이스박스의 외국인 수비수인데 아시아리그 최고령 선수죠. 예, 캘거리에 72년생. 야공이 있다면 여기에는 누멜리농이 있는데 이 선수를 직접 보면서 와, 이 나이에 이 클래스를 유지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도 좀 색다른 느낌이었었고 네. 다만 이제 니코 아이스박스의 아쉬웠던 점은 2연전 모두 다 사람을 잡아내는 데는 좀 실수들이 많이 보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었고요. 사람을 못 잡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뭐 맨마킹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항상 골들 뭐 파워플레이 골도 마찬가지지만 골들이 났던 상황들을 보면은 그 선수가 슈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도 지역이거니와 그 주변에 마킹을 해주는 선수들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리고 성우지 선수 골 같은 경우에도 스크린을 같이 클리어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다 보니까 거의 거기서 두 경기 다 비슷한 골이었죠. 예, 실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후쿠지의 선방으로 인해서 뭐 리바운드가 안 나고 또 거기에서 퍽 처리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실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대부분은 다 사람 놓쳐서 실점이 이루어진 것들이 많았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니코 아이스박스가 아직까지 이 정도 순위권 그리고 이 정도 경기력이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거. 그리고 대명도 뭐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예, 다만 이제 아이스박스보다 이제 파워플레이에서 좀 성공률이 좋았던 거 의외로 웬일인지. 예. 어마어마했어요 이번에 예. 파워플레이. 하지만 5대5 싸움에서는 별 차이 없었다는 거. 예, 그것도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고요. 이제 비슷한 레벨, 비슷한 순위권 팀들 간의 이런 경기들은 이렇게 결과들이 나왔는데 이제 이 팀들이 강팀들을 상대를 했을 때도 이런 모습들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런 실책들이 또 반복이 되느냐는 또 다음 주 내일 모레 경기 뭐 이렇게 또 챙겨봐야겠죠. 그렇군요. 참 저도 돌이켜보면 1차전, 2차전의 흐름이 매우 유사해서 과연 2차전 중계 방송을 하면서도 이게 1차전처럼 될까? 아니면 다른 결과가 나올까?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선제골 대명이 실점하고 파워플레이 연속골로 뒤집은 다음에 이걸 유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3대1에서 4대1이 됐던 김연겸 선수의 골이 좀 참 결정적이었죠. 중요했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예. 또 특히나 이제 이 피리어드를 그렇게 3골차 리드를 마쳤기 때문에 그나마 그 수세에 몰렸던 3피리어드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 그쵸. 같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그 3피리어드 거의 후반에 아이스박스의 고라이 타코토 선수가 부상을 입고 이제 출혈이 되는 바람에 경기가 꽤 중단이 됐어요. 근데 그때 생각보다 많은 휴식을 취했거든요. 그게 막 몰아붙여야 하는 아이스박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대명 킬러 웨일즈, 양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켜야 하는 쪽에 좀 더 귀중한 휴식이 되지 않았나. 그게 어쨌든 2골차 리드를 지켜가면서 승리까지 가져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예, 결과가 그럼-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것도 대명에게는 좀 어느 정도 좋게 운이 따랐던 것 같아요. 뭐 시간이 결과적으로는. 딜레이가 되면서 저쪽은 몸이 식었고 여기는 그렇죠. 휴식이 됐고. 네. 네. 그러니까 골을 넣어야 하는 입장과 힘을 쏟아야 하는 입장과 이거를 막아야 하는 입장과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는 저는 막는 쪽에 좀 더 귀중한 휴식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석점차라는 게 조금 정신적으로 여유를 가져올 수 있었던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뭐 그리고 3피리어드 때 PK 상황이 왔어도 파워플레이 상황이 왔어도 막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하기보다는 이제 시간을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여유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예. 대명 킬러 웨일즈가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파워플레이 골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뭐 파워플레이가 단숨에 리그 1위로 뛰어올랐어요. 네, 하지만 걱정이 드는 건 5대5 상황에서의 골은 최근에 급격히 줄었다. 이 부분은 또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벅스가 페널티를 많이 해줬길 망정이지 안 해줬으면 어쨌을 뻔했나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일본 원정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대명의 맨 멀리 선수가 3포인트를 또 2차전에서 추가를 하면서 도움 1위, 포인트 1위로 올라섰고요. 성우재 선수 아까 말씀 주셨는데 최근 4경기에서 3골, 2경기 연속골, 통산 98포인트째를 올렸습니다. 100포인트 얼마 안 남았고요. 브레파넴 선수도 골을 추가하면서 98호 골까지 100골이 또 임박했네요. 한편 스체키 유타 선수는 100포인트를 달성했어요. 2차전에서. 맨 멀리 선수 첫 골 때 도움을 기록했고요. 아시아리그 데뷔 이후에 6시즌 226경기 만에 100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전 소속팀 그 아이스박스 상대로 또 중요한 개인 기록이 달성이 돼서 의미가 더했는데, 이날 경기 끝나고 스츠키 유타 선수의 인터뷰가 진행됐거든요. 이미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스츠키 유타 선수의 인터뷰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와 니코 아이스박스의 2연전 먼저 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다른 경기들 리뷰해 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대한민국 안양에서 안양한라와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의 2연전이 같은 날에 진행됐습니다. 10월 7일 1차전 1피리어드 6분 1초 만에 타나카고 선수의 선제골이 나왔는데 그 골이 그대로 결승골이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1대0으로 도호쿠 프리블레이즈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이날 승리로 승점 3점 올렸고요. 5위에서 순위가 2위까지 수직으로 상승했네요. 프리블레이즈가 참 오랜만에 안양한라에게
정규 승리를 거뒀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 시리즈 프리뷰를 해드리면서 최근 2년간 뭐 압도적으로 한라가 앞섰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뭐 2014-15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프리블레이즈가 그때 안양에서 한라에게 승리를 거뒀었는데 그때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오래 걸렸네요. 2년 7개월 만에 정규 시간 승리를 거뒀고요. 정규리그에서 이제 정규 시간 한 거는 더 올라갑니다. 3년 1개월 전으로 올라가는군요. 2014년 9월 9일 승리 이후에 오랜만에 프리블레이즈가 한라 상대로 정규 승리를 거뒀다는 또 기록이 나왔습니다. 10월 8일 2차전에 바로 이어졌는데 한라 김기성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는데요. 결국은 2대2 상황에서 3피리어드 종료 1분 1초를 남겨놓고 카와이 타쿠마 선수의 결승골이 나왔고요. 3대2로 프리블레이즈가 이틀 연속 한 골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슈팅수 와 실합니까? 51대 18. 뭐 한라가 일방적으로 뭐 1차전도 그랬고요. 2피리어드 21대 2인데 야, 이게 결국은 근데 스코어상으로는 프리블레이즈가 웃었습니다. 이 두 경기 또 영상을 확인하셨다고요? 이현숙 기자님? 첫 경기만 확인을 했습니다. 정확히 네. 말하면 이제 첫 경기만 확인을 했고 두 번째 경기는 아직 이제 받지를 못했는데 봤을 때는 프리블리지가 조금 더 끈기가 있었어요. 이제 한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느껴지는 건데 그렇게 예전 같은 작년 시즌 예시만 딱 들어도 그런데 짜임새는 공격력이 전혀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뭔가 공격을 하는데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 같은 부분도 아쉬웠고 물론 이제 조금 뭐 휘슬이 빨리 불리면서 2골 정도가 나올 수가 있었지만은 그게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항상 하키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심판 위치에 따라서 사실 휘슬 같은 경우는 빨리 불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한라 정도의 이제 멤버를 갖춘 팀이라면은 조금 더 득점력이 올라와야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프리블레이즈 선수들이 참 끈기가 있게 잘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반적인 제 경기를 본 평가인 것 같고 예. 라인 조합 같은 부분도 이제 또 한라가 또 한 번 더 다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지금 효과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요. 사실 블레이즈라고 하면은 물론 뭐 강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라보다 진짜 그냥 뭐 서류상의 성적으로 봤을 때는 낮은 팀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한라가 최소한 이 시리즈에서 제가 봤을 때는 4점 이상은 따져 맞는 시리즈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라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에도 딱 부합을 하는 최소한 4점이었어요. 그런데 수입을 당했다. 정규 시간에 입회.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구멍이 될 가능성이 큰 패배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어떻게 보면 한라가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 분위기 전환할 시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아이스박스의 전력을 봤을 때도 그렇게 만만하게 볼 전력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분석을 하고 뭐 분석이 확실하게 하시겠지만 조금 더 이제 재정비를 확실하게 해서 들어갈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일본 원정에서의 연장선상이죠. 뭐 내용으로만 그렇죠. 보면은 저도 비디오를 확인을 두 경기 다 이제 간단하게 하이라이트 편집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아까 NHL 얘기 코너 진행을 할 때 댈러스 스타즈 내용에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놓쳐버린 게 많다라고. 네. 예, 한라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 좀 짜임새 있게 좀 패스하면서 뭔가 작품을 완성해 나가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들이 너무 느슨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턴오버가 나오거나 퍼그 흘리거나 아니면 뭐 슈팅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러면서 날려먹은 기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닮은 부분이 있다라고 아까 NHL 코너 하면서 좀 느꼈었고요. 저희가 지지난 회에 이제 한라가 일본 원정을 떠날 때 조합 찾기나 이런 완성되는 부분들을 빨리 갖춰놔야 된다. 그리고 일본 원정 뭐 크레인즈전에서 완성이 되겠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이번 프리블레이전도 마찬가지로 그 안 된 부분들이 연장선상에 계속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조합 찾기나 아니면은 라인 안정화, 밸런스 갖춰지는 것들이 어느 시점에 완성이 되느냐가 뭐 우승은 물론이고 플레이오프까지
걱정을 하냐 안 하느냐 뭐 그 차이가 고민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네요. 안양알라가 이번 2연전에서 슈팅을 96개 96개를 때렸는데 2골로 끝났습니다. 이런 반사작용으로 이 2연전의 히어로는 프리블레이즈의 이토 유토 선수가 될 것 같은데 아까 댓글에도 있었죠. 뭐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2연전에서 94세이브 2실점으로 2승을 했어요. 이건 정말 인상적이네요. 97.06%. 와. 97.06% 어마어마합니다. 평균 실점 1.00을 현재 6경기 동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기간 만난 상대들이 약하냐라고 하면 그렇죠. 아니죠. 할라 네. 들어가 있죠. 사할린 들어가 있죠. 이제 내가 넘버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자리 확고한 잡은 것 넘버원으로 같아요. 자리 네. 잡은 것 같습니다. 할라의 공격 조합 얘기가 나왔는데 루슬란 베르니코프 선수가 이번 시리즈 내내 또 결장이 했어요. 지난 3년간 플레이오프까지 전경기 출장을 이어갔던 선수가 최근 3경기 결장하고 있습니다. 할라 내에서 루슬란 베르니코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고민이 좀 더 깊어졌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3경기 연속 빠졌다는 거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부상이 아닌 이상. 뭔가 한 경기 정도 빠진 건 저는 그래 뭐 밖에서 한번 경기를 보면서 좀 뭐 환기를 한번 한다라는 측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3경기까지 결장이 갈 거라고는 미처 예상 못했었거든요. 선수풀이 굉장히 광범위한 상황에서 안양알라가 돌아가는 거를 저희는 이번에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코칭 스텝 입장에서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네요. 네. 이번 연휴 기간에 안양 한라 홈 팬분들은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그 한라 팬분들 입장에서는 참 댓글에서도 나왔지만 충격적인 결과가 됐습니다. 홈에서 승점을 한 점도 따지 못하고 2연패 수입을 당했다. 한번 찾아봤어요. 일단 한라가 홈에서 연패를 당했던 적이 언제였나. 근데 가장 가깝게 생각나는 거는 바로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챔피언 결정전 사할린과의 챔결 때 많이 있었네요. 네. 그 전에 푸블전도 그랬었고. 챔피언 결정전 사할린전 그때 벌써 1년 반 전이죠. 그것도. 뭐 그게 하나 있었을 것 같고 정규리그에서 홈에서 연패가 저는 기억이 안 났거든요. 사실. 그래서 한번 뒤져봤더니 2014년에 크레인지전에 한번 3연패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때는 승점은 땄어요. 연장까지 갔으니까. 근데 승점을 한 점도 못 따고 이렇게 연패를 한 건 언제냐. 201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가더군요. 12-13 시즌은 제가 다루지 않았던 시즌이어서 거의 기억도 안 5년 나는- 만에 모르겠네요. 5년 만에 홈에서 승점 0.2연패를 한 한라가 됐습니다. 올 시즌 12경기에 벌써 7패를 했습니다. 승률 5할이 안 되고 있고요. 지난 시즌에 48경기에 7패했는데 12경기 만에 벌써 7패를 하게 됐습니다. 또 세 번째 연패를 기록하게 됐고 한라의 위기 더 깊어진 느낌인데 뭐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사실 모든 툴도 갖춰져 있고 왜 사실 이렇게까지도 고전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모든 툴이 다 갖춰져 있는데 왜 툴이 없어서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갖춰져 있는데 안 된다는 거는 그냥 하나 이제 작년과 이제 완벽하게 대비가 되는 부분은 딱 하나죠. 전반적인 스피드가 많이 떨어진 거. 예. 그게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스쿼드로 스피드를 끌어올리기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다른 운영을 찾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안양한라와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의 시리즈를 봤고요. 또 사할린과 일본 제지 크레인즈의 2연전이 러시아 유주노 사할린스크에서 펼쳐졌습니다. 리그 1, 2위의 맞대결이었죠. 10월 8일 일요일 1차전에 4대1로 사할린이 승리를 했어요. 3연승 사할린이 리그 선두 자리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녹음이 진행되는 동안에 월요일 저녁에 2차전이 있었는데 4대2의 스코어가 나왔네요. 사할린이 또 승리를 했습니다. 사할린 4연승. 크레인즈전 강세도 계속됐습니다. 사할린의 득실점 마진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거의 뭐 대단한 수준이에요. 36득점에 22실점을 하고 있네요. 지금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현재 순위를 보면 1위 사할린 26점의 승점이고요. 2위 도호쿠 프리블레이즈가 21점인데 두 경기를 덜 치렀습니다.
일본 재즈 크레인즈가 승점 18점 3위고요. 오지 이글스가 역시 2경기를 덜 치렀는데 16점. 안양알라가 16점. 경기 수는 안양알라가 2경기 많이 했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가 15점이 됐어요. 6위. 그리고 니코 아이스박스가 12점으로 7위. 8위 하이원이 승점 8점입니다. 최하위. 니코 아이스박스와 하이원도 2경기를 덜 치른 상황입니다. 한라가 이제 대명이랑 차이가 거의 없어졌네요. 경기 수가 같은데 1점 차로 붙어 있네요. 4, 5, 6이 딱딱딱 붙어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지랑도 경기 수가 밀리기 때문에 사실상 오지가 많이 유리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크레인즈랑도 크레인즈가 어쨌든 한 점도 못 따긴 했는데 위에요. 이제 크레인즈가 그 사이에 이제 다른 팀들 경기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크레인즈는 이제 자연스럽게 좀 내려오는 그림이 되겠네요. 지금 같은 그림으로는 어쨌든 사할리는 그냥 최강팀의 같은 면모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블레이즈가 상당히 기세가 지금 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의 게 투톱? 인상적이에요. 투톱이네요. 투톱. 2강 체제를 약간 구축하는 구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제 3, 4, 5, 6, 7. 네, 7까지만 해도 사실 뭐 예, 거의 옹기종기. 비슷하죠. 예, 옹기종기 보여 있고. 벅스도 경기 수에서 좀 이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8위 하이원이 좀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네.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근데 이제 내일부터 또 경기들이 있으니까 하이원도 그죠? 예, 일단 요 경기들 살펴보고 또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뭐 하이원도 사실 뭐 벅스랑 블레이즈 잡아버리면 네, 모르는 겁니다. 또. 네, 충분히 벅스하는 거 보니까 또 하이원이 PP가 또 엄청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벅스가 이번 PK 하는 거 보니까 예, 충분히 하이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하이원과 아이스박스전에서 만약에 하이원이 파워플레이 골을 많이 넣게 되면 이게 또 대명의 파워플레이가 조금 묻힐 수도 있어요. 아이스박스가 문제였구나. 약간 이런 결론에서. 근데 저는 2차 두 시리즈를 보면서 예, 대명의 PP보다는 아이스박스가 PK를 못하는 게 좀 더 눈에 띄어가지고 그게 네. 이제 하이원전에 또 그대로 나타날지 예, 네. 지켜봐야겠네요. 두고 볼 일이네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번 주에도 경기가 이어집니다. 10월 10일과 10월 11일 화요일 수요일에 인천에서 대명 킬러 웨일즈와 도쿠 프리블레이즈의 2연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온더스포츠에서 생중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 6전 6승, 승점 18점, 프리블레이즈의 압도적인 우세였죠. 일단 현재 상황은 대명은 5연패 끊고 어떤 분위기 반전을 했고요. 프리블레이즈는 한라전 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리즈는 이현숙 기자님이 예전에 한번 기대감을 표했었던 매치업이잖아요. 예, 뭐 대명이 이제 좀 시스템적인 하키라는 대명사로 자리를 잡고 있죠. 국내에서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서의 그런 하키라는 팀이 어디냐라고 하면 사실 도쿠 프리블레이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 간의 대결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예. 박희준 PD는 어떤 관전 포인트를 예, 짚어주시겠습니까? 대명 입장에서는 전반기,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군요. 하이원전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28경기 중에 14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예, 전반기 가장 높은 산, 마지막 산을 만난 상황이고 뭐 지난해 한창 대명 분위기 좋을 때 막 우승 후보 거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제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예, 다 물 건너갔고 꼬리 내린 겁니까? 골이 내린 게 아니라 그때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전제 조건이 얘네를 잡을 경우 뭐 오지를 잡을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실 5연패가 좀 크긴 예, 했어요. 근데 이제 오지도 못 잡고 크레인즈도 1점밖에 못 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근데 니코로서 이제 니코전을 치르면서 조금 이제 한숨 돌렸고 이제 마지막 큰 산, 요 산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뭐 플레이오프를 넘어서 우승 후보 근처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요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이현석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시스템과 시스템 하키가 만났을 때 어떤 그림들이 펼쳐지는가가 가장 눈여겨볼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시리즈에서 대명의 부상 중인 김범진 오연호 선수가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 관계자에 의하면 빠르면 이번 시리즈에서 돌아온다고 하고요. 아니면 일단 10월 21일 고양 하이원전에는 확실히 복귀를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예, 푸블전에 무리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예, 확실하게 하이원을 잡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예, 데뷔해서 나올 것도 생각할 법하네요. 네, 뭐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시리즈에서 또 주목하는 부분이 골리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도쿠 프리블레이즈랑 니코 아이스박스가 우리나라 원정 와서 9일간 6연전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블레이즈 같은 경우에 이토요토가 정말 한라전 2연전에 환상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패턴이 깨졌잖아요. 이토요토와 하타 미치카즈. 그렇죠. 이제 대명하고 하이원 연달아 4경기가 남았는데 글쎄요. 저는
9일 동안 6연전을 이토요토가 아무리 줘도 이토요토가 혼자 다 6경기를 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하타가 언제 나올 거냐가 이게 포인트인데 글쎄요 이게 대명과 하이원 그러니까 상대를 봤을 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이원보다 대명이 더 강한 상대라고 만약에 프리블레이즈가 판단을 한다면 대명 2연전에 뭐 이토를 내고 하이원전에 하타를 낸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토요토가 한라전에 꽤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최근에 했어요. 이토요토가 네. 계속 출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토요토가 지난 시즌까지 보면 그렇게 혼자 많이 출장했던 선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길게 장기간 혼자 책임진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하루 쉬고 바로 또 대명 2연전에 또 투입된다는 게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 뭐 최소한 이틀 간격으로 휴식 기간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내일 경기는 하타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그다음에 들더라고요. 이제 2차전 때 이토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원전을 앞두고 이틀간의 휴식 기간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요? 하타가 한 번은 나올 건데 언제가 될 것이냐. 대명전이 네. 되겠네요. 대명 1차전이냐. 요걸 한번 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더스포츠에서 중계방송하니까요. 여러분 또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고향에서 10월 10일, 11일 하이온과 니코 아이스벅스의 2연전이 또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선 아이스벅스가 많이 우세합니다. 지난 시즌에도 5승 1패, 승점 15점 아이스벅스의 우세였고요. 지지난 시즌엔 6전 6승이었네요. 아이스벅스가. 하이원이 홈에서도 고향에서도 아이스벅스전은 최근 6연패 빠져 있습니다. 이제 하이원이 원정 6연전 마치고 홈에 돌아와서 아직 올 시즌 홈 승리가 없어요. 홈 첫 승에 도전합니다. 7위와 8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관전 포인트 하나씩 또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팀의 결국 스페셜 팀 대결이 아무래도 승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니코 같은 경우에는 한라를 상대하기 전에 이제 좀 쉬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약한 상대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한라보다는. 그러면은 근데 이번에 벅스 같은 경우에는 골리를 3명을 다 데려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백업 골리나 서드 골리한테도 기회가 한 번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글쎄요. 뭐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하이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공략하기가 쉬워지는 게 사실이고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후쿠지가 다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이원전에요? 예. 그래도 키는 어쨌든 하이원도 파워플레이가 강하고 근데 니코가 신장이 작은 팀이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수비수 신장이 정말 작은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테스트위드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포스트에서 딱 서버리면은 생각보다 이걸 대처하는데 힘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좀 파워플레이 같이 스페셜 팀이 두 팀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리 말씀 주셨는데 분명 후쿠지가 내일이나 모레는 쉬겠죠. 예, 몸 상태 그리고 지금 나이대를 감안해 보면은 6연전을 다 뛰는 거는 무리일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니코 아이스벅스가 한국 원정을 6연전을 오면서 생각했던 그림은 5할 이상의 승률을 그렸겠죠. 그중에 5할 승률에 올리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대명과 하이원을 꼽았을 텐데 일단 대명전에서는 어느 정도 좀 그래요. 글쎄요. 반타작도 좋은 결과를 못 얻었죠? 못 얻었죠. 1점밖에 못 얻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라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든 승점을 하이원전에서 뺏어올 생각을 할 텐데 예. 하지만 노출된 약점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니코 입장에서는 과제일 것 같고 하이원은 뭐 상대적으로 준비 기간이 좀 있었죠. 예. 일본 원정 마치고 와서 사일린 원정까지 마치고 와서 어느 정도 연휴 기간 동안에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결과로 어떻게 나오는가. 예. 파워플레이에서 얼마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가가 볼거리가 되겠네요. 하이원의 파워플레이, 아이스벅스의 페널티 킬링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래놓고 또 5대5에서 골 다 나오면 또 민망해지는 거 아닙니까? 뭐 예상은 빗나가기 마련이에요. 저는 뭐 대명하고 아이스벅스 할 때 아이스벅스 파워플레이가 강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 그렇게 생각했죠.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는 거죠. 네. 후쿠지 유타카가 여기도 언제 쉴 건가 저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하이원전에 집중을 할 거냐 승점을 따기 위해서 아니면 쉬어갈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14일, 10월 15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고향에서 또 하이원과 도호쿠 프리블레이즈가 2연전을 갔습니다. 최근 3년간 15승 3패 프리블레이즈가 크게 앞섰습니다. 하이원이 최근 3년간 한 시즌에 한 번씩은 프리블레이즈에게 승리를 거뒀었는데 그 한 번씩 이겼던 게 다 홈이었어요. 저는 그 부분에 일단 하이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경기를 다 이기긴 힘들어도 혹시 한 경기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두 분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예, 뭐 돌이켜보면 블레이즈가 하이원 고향에서만은 좀 그렇게 썩 그닥 뭐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예전 시즌 경기를 살펴봐도 그렇고 그래도 전력 자체는 지금 블레이즈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이 흐름이 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네, 혹시 하이원에 기대감이 있으신 것 같네요. 예, 발목을 한 번은 잡을 것 같은데 홈 아니면 잡을 일이 없거든요. 예. 제 이야기는 블레이즈가 근데, 이번에 현섭 아, 기자는 반대 얘기였고요. 아, 예. 제가 반대로 알아들었군요. 지금 네. 그러니까 하이원 쪽이 항상, 뭔가 항상 예. 발목을 잡아왔었는데 이제 이현석 기자는 올 시즌은 힘들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였고 네. 저는 그래도 한 번은 잡지 않을까. 예, 항상 뜬금없이 지난 시즌 되돌아보면은 막 8연패, 9연패 하는 상황에서 겨우 연패를 끊어냈는데 그 상대를 알고 보니 프리블레이즈 이런 상황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 시즌도 좀 그런 기대감을 갖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보였던 하이원의 도깨비 행보가 이어진다면 또 깜짝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결과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역시 10월 14일, 15일 주말에 안양에서는 안양 한라와 니코 아이스벅스의 또 2연전이 잡혀 있습니다. 한라가 지난 시즌에 5승 1패로 우위에 있었는데 그 1패가 바로 안양 홈에서의 패배였어요. 지난 시즌에 한라가 한참 17승 1패로 잘 나가다가 아이스벅스전 홈 경기 패배 이후에 4승 5패를 냈던 그 주춤했던 그 계기가 됐던 패배가 바로 아이스벅스전 패배였던 또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 2년간 안양에서의 맞대결로 압축해보면 4번에서 2승 2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스벅스가 안양 성적이 최근 나쁘지 않아요. 현재 또 홈에서도 부진한 한라기 때문에 글쎄요. 여기도 예년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가능성이 풍기거든요. 이현숙 기자님은 이 시리즈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벅스 같은 경우에는 강팀의 강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분명한데 사실 올해는 또 잘 모르겠어요. 올해는 또 조금 잘 모르겠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한라가 정말 승점을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정말 이 시리즈에 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 전력에서 좀 밀리는 이제 벅스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그래도 벅스는 새로워졌기 때문에 만약에 한라가 그 새로운 그리고 스피드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전을 하게 된다면 한라가 정말 의외로 힘들게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라가 어쨌든 한라는 스피드가 좀 떨어진 대신에 사이즈는 커졌어요. 근데 네. 그 이제 사이즈의 장점을 니코는 정말 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이즈에서의 우위를 제대로 이제 팀의 이득으로 전환시킬 수만 있다면 한라가 쉽게 가져갈 수도 있는 뭐 이런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주말 두 게임씩을 놓고 봤을 때는 한라가 이번 기회가 진짜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조로의 찬스라고 보고요. 노출된 아이스벅스의 허점들이 안양 한라가 공략 못할 허점들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들을 공략하고 승점을 획득하면서 또 당분간 또 경기가 없잖아요. 한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11월 달까지 좀 그 공백기를 앞두고 2연전 승리로 마무리 짓는 전반기를 그렇게 마무리하는 타이밍이 될 것 같네요. 예. 한라로서는 프리블레이즈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지금 상대인 아이스벅스인데 일단 앞서 2연전에 승점을 못 땄기 때문에 일단 전력 투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상황으로는 강압적으로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강압적으로라도 예. 승점을 가져와야 된다.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이 시리즈까지 정말 혹시나 진짜 뭐 블레이즈전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냥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시리즈가 신결점하고 되겠어요. 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일정을 마치게 되면 도호크 프리블레이즈와 니코 아이스벅스의 대한민국 9일간 6연전의 원정 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할린과 오지 이글스가 러시아 유즈너 사할린스크에서 10월 15일, 16일 일요일 월요일에 2연전을 갔는데요. 지난 시즌에 4승 2패로 사할린이 우세를 했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 3연전에서 1승 1연장승 1패 근소하게 사할린이 앞섰네요. 여기도 최근 3년을 보면 오지 이글스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사할린을 잡았어요. 작년에는 또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도 승리가 있었고요.
뭐 그런 좀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두 경기를 덜 치른 오지 이글스입니다. 뭐 선두 사할린과의 경기가 쉽진 않겠지만 여기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오지 이글스 역시 2강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뭐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 관전 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실까요? 오지가 최근에 어쨌든 흐름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나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살린의 경기력 자체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번에도 사실 크레인즈를 잡는 과정이 뭐 어려운 것도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살린 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시리즈일 것 같고 오지 이글스는 어쨌든 한 3점 정도만 따도 충분히 성공적인 시리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저는 3점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 원정을 가서 대면과의 경기를 봤을 때는 그 지난 시즌의 대면과 오지 이글스와의 격차와 이번 시즌 대면과 오지 이글스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혀졌다라고 보였거든요. 그리고 뭐 사할린도 최근의 추세를 보면은 이번만큼은 사할린이 좀 더 많이 유리하지 않은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뭐 3경기면 모르겠으나 예, 2경기만 치른다고 봤을 때는 예, 단기간 내에 분위기 반전이나 그런 전술 전략의 변화가 힘들기 때문에 사할린이 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사할린의 연승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이 시리즈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7-2018 리뷰와 프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 내일부터 또 중계 방송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틀만 더 하면 쉽니다. 일정이 좀 빡빡하네요. 저희도 이게 되게 이게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뛰는 선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추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코리아 리그하고 이거 하고 하느라고. 코리아 네. 리그 그렇죠. 코리아 리그 저희가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잠시 후에 2017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2017)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가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추석 연휴 내내 진행이 됐습니다. 10월 1일에 개막해서 10월 9일 월요일 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바로 오늘 다 끝났어요. 오후에 대회 막을 내렸습니다. 한양대, 광운대, 고려대, 상무, 경희대, 연세대 총 6팀이 출전해서 풀리그 방식으로 팀당 5경기씩 진행을 했고요. 뭐 토너먼트나 플레이오프는 없습니다. 없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오늘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크게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과가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요. 살짝의 예상 밖의 결과들은 몇 개 있었어요. 네. 이것 때문에 박힘찬 PD가 매우 바빴습니다. 너무 힘들었고요. 네. 전 경기를 다 찍었는데 저는 이거를 꼭 다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그러게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찍으면서 왜 여길 다 왔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예, 힘들었고 그래도 뭐 나름의 의미를 좀 억지로라도 끌어내서 찾아본다면은 예,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뭐 끄집어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지금부터 하나씩 네.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되게 왜 이렇게 피곤하죠? 방금 끝내고 와서 그런가. 지금 뭐 대회 마지막 경기 끝난 지 몇 시간 안 됐잖아요. 네, 그쵸. 네, 목동에서 지금 넘어와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팀 순위표대로 한 팀씩 이번 대회 어떤 모습이었는지, 뭐 네. 어떤 게 좀 달라졌는지, 어떤 게 좀 특징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위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학 팀들은 가볍게 이길 수 있는 상무가 5전 전승으로 오늘 마지막 고려대전 두 팀이 나란히 4승씩 기록한 가운데 마지막 경기였기 네. 때문에 사실상 1, 2위 결정전이었거든요. 고려대마저 5대0으로 이기면서 5전 전승으로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상무 가장 강하죠? 네, 가장 강하고 가장 눈에 띄었다라고 하면은 예, 역시나 이번에 갓 입대한 신상훈, 뭐 안진희 선수들이죠. 특히 이제 신상훈 선수가 가장 눈에 띄었었고요. 예. 예, 공격을 그냥 휘젓고 댕기더라고요. 대학 선수들 사이를. 그래서 좀 평소 아시아리그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선수 개개인의 그런 화려한 플레이들을 이번 코리아 리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역시 상무는 강하긴 강하구나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고찬 선수들의 기량들도 다행히 뭐 경기 감각 떨어지는 거 없이 잘 유지가 되고 또 발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선수들이 제대를 하게 되면은 뭐 소속 팀으로 복귀를 하거나 새로운 팀을 찾아갈 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됐었고, 네, 여러 가지로 좀 상무 경기는 그래도 볼만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무의 이번 대회 결과를 보면 스코어가 12대0, 9대0, 10대0, 5대0, 연세대전만 6대4 네, 이렇게 승리가 됐습니다. 연세대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더 큰 점수 차가 날 수 있었는데 어느 정도 적당히 넣고 그냥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갔었고요. 그다음에 연세대전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너무 이게 느슨하게 풀리면은 이게 또 실점들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 저쪽 또 대학팀이니까 기세가 한번 오르면은 이거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딱 그 상황이 연세대전에서 나타났었고요. 하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 신상훈 선수가 한 골씩 넣더라고요. 네. 달아나는 골을 넣어주면서 6대4로 마무리가 되었죠. 지난 시즌 상무와 올 시즌 상무를 비교해 본다면 더 강해진 느낌인가요? 개개인의 능력들은 훨씬 많이 상승한 느낌이 들었고, 하지만 전체 조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글쎄요, 뭐 항상 이제 저희가 그냥 멤버 스쿼드만 놓고 보면은 이 정도 스쿼드면 아시아리그 나가도 되겠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경기를 또 직접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또 들어가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라던가 경기 수라던가 뭐 대회도 많지 않고 뭐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 있을 법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고요. 저는 이번 대회 뭐 스코어 뭐 경기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만 결과를 보면서 상무가 이렇게 대학 팀들과의 경기도 물론 좋지만 좀 더 뭐 상무 선수들의 기량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좀 더 비슷한 기량의 팀들과의 경기가 더 많으면 좋지 않을까. 종합선수권 대회 뭐 거기도 대학 팀들하고 같이 하기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좀 그런 좀 기회의 장이 상무에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과연 이런 대회 치르는 게 상무에게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도 들었어요. 또 한 그러니까 번 들게 됐습니다. 이제 좀 우리나라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리그를 나가는 팀들 말고도 그냥 일반 실업팀들, 국내 자국 내 실업팀들이 자국 내에서 리그를 치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팀풀이라던가 뭐 선수풀이라던가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하죠. 그나마 있던 동양의 길수도 사라진 상황이고 네.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그렇다고 상무를 아시아리그 내보내자니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현실적인 부분으로 어려운 난관들이 또 많은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대학 선수들과 함께 이렇게 리그라도 치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네.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은 뭐 지금 뭐 한라나 대명이나 하이원이나 지금 엔트리 23명을 넘어서는 선수풀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못 뛰는 선수들 위주로 좀 라인업을 짜서 국내 대회를 내보내는 방법은 또 어떨까? 뭐 2군 리그 돌리듯이 뭐 이번 리그를 통해서 좀 그런 생각도 같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난 회에 이현숙 기자님하고 저하고 일본 4팀 재팬컵 네. 개최한다고 얘기 나눴었잖아요. 개인적인 욕심으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무랑 국내 3팀 그때 1일 2월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비국가대표 선수들, 네. 외국인 선수들 어떻게 할 거냐 얘기했는데 상무랑 국내 3팀하고 1, 2월에 그렇게 대회 하나 하면 그것도 나름 괜찮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제 아시아리그 개막 전에 이제 얘기를 들은 바로는 네. 한 번 정도는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코리안컵 이런 식으로 해서 상무 포함해서 뭐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학 대회 우승팀이 뭐 그렇게 참가 자격을 갖춰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4-5개 팀이 리그를 거치는 대학 올스타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성격의 대회라면, 그러니까 그런 단기 대회라면. 그런 성격으로 해서 논의가 뭐 살짝 논의가 된 것 같은데 네. 현실적으로는 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논의가 진행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지난주 방송을 이제 편집하면서 들으면서 그런 얘기거리들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상무의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 전승 우승으로 끝난 이번 대회. 상무에게 코리아 리그는 너무 무대가 좁다. 저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2위. 오늘 상무에게 패하면서 2위가 됐습니다. 고려대인데요. 4승 1패. 경희대, 광운대, 한양대 이겼고 연세대전에서 3대1로 승리를 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정기전 패배를 서력을 했군요. 네, 서력을 했고요. 약간은 그래도 약간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연세대학교 라인업을 보니까 약간은 그래도 무게감이 좀 비어 보이는 라인업들로 구성이 됐었고 네. 또 고려대는 또 고려대 입장에서는 또 서력을 해야 되니까 또 그만큼 각오를 하고 나왔겠죠. 그래서 준비가 많이 된 모습들이었고 연세대 이야기를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연세대학교가 이번 리그 때에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많이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무기력한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일부 경기 결과로도 나왔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반사이익을 고려대가 얻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고려대 스스로도 어느 정도 좀 정기전 이후에 힘겨운 상황을 좀 타파하는 모습들이 선수들 내에서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감독 코치 자리도 공석이고 좀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 스스로가 좀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이 아닌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고려대가 2위고 그 뒤를 연세대가 따랐습니다. 2승 1슈다우승 2패의 전적으로 연세대가 3위를 기록했는데요. 고려대전 패배, 상무전 4대6 패배, 광운대전에서 슈다웃으로 3대2 승리를 했어요. 가장 이번 대회 굳이 이변을 꼽자면 이 경기였던 것 같아요. 연세대 광운대전. 네. 연세대학교가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2피리어드 진행되면서 광운대가 2대1로 역전을 했고 마지막 49초 남은 상황에서 연세대학교가 5대3 파워플레이 기회를 얻으면서 이제 경기 종료 21초를 앞두고 2대2 동점을 만들었었고 연장도 4대3 파워플레이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넘어가고 어떻게 하다가 슛아웃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슛아웃에서 승부가 갈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혹시나 광운대가 이길까봐 기록들을 찾아봤는데 광운대가 연세대를 이긴 게 98년도 코리아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3대2로 이긴 기록이 그나마 최근 19년, 기록이거든요. 20년 전이네요. 19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광운대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울 법했고 또 찬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연세대의 찬스보다 찬스 메이킹 능력은 광운대가 오히려 더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놈의 결정력, 네. 그놈의 결정력이 광운대는 이번 리그 내내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았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연세대학교 경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이렇게 뭔가 활기가 없어 보이지?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유일하게 좀 뭔가 활기차 보였던 거는 상무 한참 추격할 때 그런 경기가 좀 다였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조만간 졸업생들이 배출이 될 겁니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늘 대학 5팀 가운데 1, 2위를 다투는 두 팀이니까 졸업생들 빠진 이후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 그림이 좀 있던가요? 고려대, 연세대 전력상에서? 고려대는 역시나 항상 고등학교 시절부터 돋보였던 이재희 선수의 그런 득점력을 계속 기대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공격 자원들을 너무나 많이 갖추고 있죠. 김병건 선수라던가 조지현 선수라던가 조성식 선수라던가 등등등. 거기에 남이두 선수 디펜스 또 이번 리그 내내 좋은 모습들을 계속 눈에 띄게 보여줬었고, 자원은 연세대 고려대 둘 다 굉장하게 갖추고 있어서 올 시즌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들을 기대할 법한 선수 구성인데 이제 이게 발전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걱정으로 앞서는 거죠. 그렇군요. 4위 한양대가 기록했습니다. 2승 3패를 기록했는데 일단 항상 경희대, 광운대, 한양대가 3, 4, 5위 싸움을 그렇죠. 최근에 계속 하잖아요. 네, 한양대가 경희대에게 5대2로 승리했고 광운대를 2대0으로 잡으면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최근 한 2년 2시즌, 3시즌 가까이는 한양대학교가 계속 요 자리를 사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 구성으로 보나 뭐 공격진 능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한양대가 좀 더 우위에 서는 경희대 광운대보다 우위에 서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다른 경기들은 많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연세대나 고려대를 상대로도 뭐 힘겹기는 했으나 그래도 좀 비벼볼만 했다라고 평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네. 광운대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수세에 몰리는 경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점하지 않고 역습 상황을 무조건 골로 성공을 시키면서 2대0 승리를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는 지금 한양대를 구성하고 있는 수비수 선수들이 학년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1, 2년 더 지나가서 이 선수들이 학년이 좀 더 높아지면은 한양대도 좀 괜찮은 팀으로 더 나아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양대에 이어서 이번 대회 5위를 차지한 팀은 경희대입니다. 1승 4패. 그 1승은 광운대전 3대2 정규 승리였습니다. 네. 경희대 얘기를 해볼까요? 개인적으로 뭐 지난 시즌 계속 발전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 팀을 꼽자라고 하면은 경희대를 가장 먼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리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수 수급 상황이나 아니면은 뭐 코칭 스텝 지금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밸런스와 경기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다만 이 선수들한테 부족한 거는 동기부여와 의지 이 두 가지가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만 제외하고는 가장 완벽한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정도 지금 강경호 코치가 뭐 수비나 그다음에 공격 전개, 역습 전개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좀 이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단계까지 올라온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거를 이제 수행하는 선수들의 그런 멘탈리티나 아니면 의지력, 동기부여 요런 부분들이 3피리어드 끝까지 내내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끝까지 유지가 되고 이 상대는 해볼 만해 라고 느꼈을 때는 이게 끝까지가 유지가 되면서 뭐 광운대전 승리처럼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경기들도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초반에 많이 없어지고 사라지면은 뭐 상무전이나 고대전처럼 쉽게 삭제되는 경기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경희대에서는 이제 이창훈 골리가 졸업을 하고 새로 1학년 골리가 한 명 들어왔는데 경복고등학교 출신의 강준규 골리. 네. 뭐 지난 고등학교 시절 때 저희가 뭐 인터뷰도 하고 뭐 고등학교 활약도 저희가 영상으로 담고 했었는데 대학교 올라오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무브먼트나 아니면은 뭐 수비 조율이라던가 순발력이라던가 등등의 모습들은 제가 봤을 때는 대학교 그래도 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갖춰진 골리였고,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지금 키가 많이 작습니다. 170대에 오가는 지금 키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단점을 상쇄시킬 만한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지금 이 1학년 골리가 좀 더 학년이 높아지고 경험이 쌓이면은 앞서 졸업한 이창훈 골리보다도 더 높게 올라설 수 있는 골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여기에 필요한 거는 수비수들의 그런 수비 커버와 도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오늘 경기도 견세대학교 경기를 보면서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는데 수비 커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실점으로 이어지고 뭐 자책골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멘탈적으로 많이 힘들 법한데 그래도 1학년 골리 치고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경희대 학교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1학년이지만 뭐 벌써 주전 골리로서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골리가. 주전밖에. 다른 팀도 다 1학년이 주전 골리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요. 네. 일단 강준규 선수는 상대적으로 다른 팀 골리보다는 대학교 4년 동안에 기회가 많이 될 것 같고, 이창훈 선수가 지금은 대면 킬러웰즈 가 있지만 네. 그때 비하인드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나는 대학 시절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슛을 받아봤다.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경험치가 네. 쌓이면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싶습니다.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는 선수여서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 최하위 1 슛아웃패 4패 기록한 광운대입니다. 연세대전
슛아웃 승부로 승점, 유일한 승점을 네. 챙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격진만 놓고 봤을 때에는 거의 상무 포함해서 탑3 안에 들 수 있을 만한 공격진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무 포함해서 탑3의 공격이다. 네. 네. 그러니까 연세대든 고려대든 어디 하나보다는 앞선다라는 뜻이죠. 예. 예. 하지만 가장 큰 그런 장점들을 없애버릴 단점들이 이제 수비하고 골리진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멘탈리티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수비수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요. 오히려 공격수가 지금 보직 변경을 해서 수비수로 뛰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비진의 수급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골리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명의 골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약간 출전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기회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기복이 많이 심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약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 경기마다 찬스는 엄청나게 만들어냅니다. 역습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득점 찬스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지만 결정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 지금 대학 팀들 상대로도 골이 많이 나지 않았어요. 네. 보면, 스코어를 보면. 그래서 찬스 대비 지금 득점을 보면은 날려먹은 찬스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인즉슨 결정력이 없다. 그렇게 쉽게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광운대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숙제죠. 네. 해결해야 될 과제고, 이 부분이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지금 공격진을 이루고 있는 학년들이 이제 1, 2, 3학년 그리고 4학년이 좀 없고 1, 2, 3학년 위주다 보니까 뭐 내후년 시즌 좀 더 수비 보강이 되고 골리 보강이 된다고 하면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최근 한 1, 2년 동안에는 계속 전패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군요. 상무의 전승 우승으로 2017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가 끝났습니다. 추석 연휴에 진행이 돼서 이게 팬분들이 많이 올까 안 올까 뭐 이런 약간 양반된 저도 생각이 있었는데 그 걱정을 했는데 현장은 어땠어요? 제가 지금 코리아 리그를 거의 한 10년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찍어오고 영상을 담고 하고 있는데 딱 10년 됐네요. 10년 동안에 제일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관중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이 왔었고, 이게 연휴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선수의 가족의 뭐 지인의 친척의 뭐 이렇게 해서 많이들 보러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경기장이 시끌시벅적한 약간 명절 분위기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뭐 선수들이라던가 아니면 리그 관계자, 뭐 협회 관계자, 직원분들 저를 포함해서 뭐 등등등 관계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연휴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하셨을 텐데, 경기 보러 오신 분들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편하고. 결혼 15주년 기념일을 여기서 보내시는 그렇죠. 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관중 동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를 계기로 내년에도 또 연휴에 이렇게 대회 잡는 거 아닌가 뭐 생각이 근데 드네요. 뭐 이렇게 계속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와주시고 하면은 그 정도 수고스러움은 감수해야죠. 많은 분들이 와주셨다니까 일단 기분은 좋은 일이네요. 네. 비하인드넷 117회 오늘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까지 달려왔고요.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온더스포츠.tv 온더스포츠 홈페이지고요. 페이스북에 온더스포츠, 유튜브에 온더스포츠 채널,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네이버 TV도 온더스포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보다 많은 영상 자료와 또 경기 화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바로 또 인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또 밤에 또 이거 편집해야 되는군요. 네. 코리아 리그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맞습니다. 잠깐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시간이 많지 않네요. 아시아 리그 끝나고 해야죠. 네. 이현수 기자님도 한 주 동안 NHL 많이 보시고 오타와 선전 기원하겠습니다. 이현수 기자님도 바쁘시지 않아요? 지금 중계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NHL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다 바쁘군요. 네. 일단 또 달려야죠. 대면 킬러 웰조의 도크 프리 블레이즈의 생중계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는 점 또 한 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117회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